(2020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5개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는 들러리가 되려는가? 주인공이 되려는가? 우리는 재수생인가요? 재학생인가요? 대학을 수시로 가고 싶습니까? 정시로 가려고 합니다. 수능 제도가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수능에 갔을 때 나의 목표가 1등급인지 만점인지 이거를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26일 설명회에서 최상위권의 성공 전략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예비고삼 입학 입시설명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입시 설명회를 할 수 없이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진행한다면 자료집도 갖고 계시고 자료집을 같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집에서는 그 큰 자료집을 출력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와 달리 축약된 PPT가 아니라 입시 설명회 자료집을 그냥 PPT로 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같이 입시 자료집을 본다 하는 느낌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집에서 출력이 가능하다면 출력을 해서 같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일정 및 기본 지식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은 당연히 항상 목요일 날 보는 거고요. 수시, 정시 이렇게 전형 일정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예비고삼들은 익숙한 내용일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부가 발표할 때는 최초란 말이 없어요. 합격자 발표, 그냥 합격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최초를 말하는 거고요. 최초 합격자 수시 등록이 12월 20일, 내년입니다. 내년 12월 20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 27일이라는 얘기는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이 끝난 20일 이후인 21일부터 미등록 충원, 즉 추합을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21일부터 시작하면 21, 22, 23, 24, 25, 26, 27. 즉 내년은 수시 추합이 며칠 한다? 7일 진행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얘기냐? 올해 우리의 1년 선배인 올해는 말이죠. 수시 미등록 충원이 5일밖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고 원래 5일로 돼 있었어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5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등록 충원을 5일 하게 되면 7일 하는 것보다 미등록 충원을 한두 번 덜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6차까지 할 수 있던 거를 4, 5차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년에는 수시 미등록 충원이 7일 동안 나름 충분하게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7일 동안 보면 7, 6, 5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내년에는 다시 7일 동안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는 쭉 진행이 되는 거니까 가나다군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일정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표 보는 법은 우리 예비고3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모의고사, 고3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고3 되면 3월달 서울시부터 4월 경기도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요. 교과평 6월과 9월 교과평, 6월 모평, 9월 모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자료집에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가고요. 10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때부터 2022학년도 대입 변경에 대해서는 계속 들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입시 설명에서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 중심으로 해서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도 선택 과목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거고 당초의 교육부는 자연계열이건 인문계열이건 상관없이
어떤 수학을 선택해도 상관없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만 이미 대학들이 전형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계열은 주로 기하와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고 인문계열은 셋 중에 뭐든지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량이 제일 적은 또 제일 쉬운 확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육부의 당초 의도하고는 달리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분리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인문계열은 확통, 자연계열은 기하 또는 미적분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좀 예외가 있겠죠. 과거에도 말이에요. 작년까지, 올해까지네요. 과거에도 2021학년도 제도에까지 자연계열인데 수학날을 봐도 들어갈 수 있는 자연계열 이런 게 있었죠. 또는 자연계열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인문계와 자연계가 분리 선발하는 곳 이런 것도 있었죠. 따라서 자연계열 학과인데도 자연계열 학생도 들어오고 인문계열 학생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확통을 공부한 인문계열 학생이 들어갈 수 있겠죠. 과거보다 더 취업이 어려워진 시점에서는 자연계열 학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과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최상위권, 상위권 자연계열을 가려면 당연히 기하와 미적분을 해야겠지만 중상위권 대학들부터는 상당히 확통을 해도 갈 수 있는 자연계열이 있는 대학들과 학과들이 있다 이거죠. 이거를 제가 깊은 생각 입시팀과 함께 쫙 정리했습니다. 2022학년도 전부 심판이죠. 한번 볼까요? 서울대 간호 의료 자유전공. 이거는 과거부터 수학나도 일부 뽑고 수학과도 일부 뽑고 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추후 공개한답니다. 과거에는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 25% 정도를 수학나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도 특정 비율로 뽑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응용통계 사회계열 보이시죠? 고려대 통계 인문계열 보이시죠? 이 얘기는 서울대는 말이죠. 지금 통계학과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과로 되어 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는 응통과 통계가 다 인문계열이죠. 그러니까 자연계열 성격의 학과이지만 인문계열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문계적 적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과니까 이거는 사실 자연계열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건 인문분리선발. 여기도 인문분리선발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자연계열 학과인데 인문계도 일부 뽑아야 되므로 인문계와 자연계를 분리선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연세대 여기는 전부 다 인문계 학생들, 즉 확통과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하면 여기하고 요거는 또 자연계 분리선발이 따로 있겠죠? 그럼 자연계 학생들은 뭐 기하나 미적분하고 또 과탐을 해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과가 되겠죠. 그에 반해서 서강대는 좀 다릅니다. 보세요. 인문계열이란 말도 안 써 있고 분리선발이란 말도 안 써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서강대는 말이죠. 올해까지는 인문계 자연계를 통합했었어요. 전국에서 그런 학교는 사실 상위권 대학 중에서 서강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없어. 문과를 사탐을 했건 뭐 수학나를 했건 수학과를 했건 막 다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시 분리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은 기하, 미적, 과학을 해야 되고요. 인문사회계열은 뭘 해도 상관없게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년에 분리되는데 내년에 다시 분리되면서도 여기는 분리가 안 됩니다. 지식, 융합, 미디어 학부. 일단 융합이란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신방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한국할 아트 앤 테크놀로지의 정시 모집의 경우에서는 인문계, 자연계 상관없이 통합되어 있는 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계 학생은 뭐든지 해도 미적, 기하, 확통 뭐든지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과탐을 하고요. 문과 학생들은 또 그다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다른 학과들도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몇 개만 좀 보시면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시립대하고 동국대가 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볼드체로 좀 진하게 해놨는데요. 자, 서울시립대와 동국대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자연계열 쪽 보시죠? 자연계열. 역시 동국대열도 자연계열인데 자연계열이 전부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자연계열 중에 요학과, 자연계열의 요학과는 역시 이과 학생들이 확통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사탐 확통을 한 문과 학생들은 못 오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드체로 한 거예요.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잘 보세요. 서강대 이과는 사탐 확통한 문과 학생이나 확통하고 과탐한 이과 학생이나 뭐 기하하고 과탐한 이과 학생이나 다 온다 이거야. 그런데 요거하고 여기는 사탐 확통한 문과 학생 못 옵니다. 과탐 확통한 이과 학생 또는 혁통 아니고 딴 수학한 그런 이과 학생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볼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같은 이과인데 과탐은 같아. 근데 수학을 기하하고 미적한 학생은 훨씬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 확통보다 훨씬 어려운 과목 아니야. 확통 보고 들어온 애들이 훨씬 미적과 기하한 학생보다 공부량도 좋고 뭔가 점수 따기도 따라서 공부량에 비해서 점수 따기 쉬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미적과 기하한 선택한 사람이 불리한 거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 전부 가산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통을 봐도 되고 미적 기하를 봐도 되는데 미적 기하 본 사람한테 10%씩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확통을 보고 오는 학생들은 10%의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지게 되겠죠. 좀 이따가 또 보겠지만 미적 기하 확통에 과목상의 점수 배점상의 유불리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냥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그런데 막상 점수를 받아놓고 나서는 미적분 기하보다 10%가 불리하기 때문에 확통으로 갈 수는 있지만 실제 나중에 불합격 합격할 때는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본 시립대와 동국대는 가산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하하고 미적학원, 확통학원 가산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립대 여기, 만약에 동국대 여기 특별히 이런 학과에 관심이 있고 가고 싶다면 확통으로 수학 공부량을 줄이고 다른 거에 더 시간을 투자해서 국어하고 영어 점수나 과탐 점수를 올려서 더 밑에 학교에 갈 학생이 여기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최상위권 상위권인데 관심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잘 포착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페이지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13페이지에서 학생부 간소화. 이미 우리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니까 학생부 간소화되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지난 3년 동안 계속 간소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 우리 1학년 때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다가 우리 2학년 때 참가 사실을 활동 같은 거로 우회기로 금지했다가 우리가 이제 3학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대입 제국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 그래서 총 6개까지 3학년 2학기까지 하더라도 총 6개까지밖에 기입하지 못하는 수시로 본다면 결국 5개까지밖에 기입 못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축소되고 있죠. 학생부가 자꾸 간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학생부 평가 특히 비교과 학생부 평가가 중요한 학생부 종합이 점점 형해화돼서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교과뿐이다 라는 말이 사실 거의 정설이 돼버렸고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도 교과고 학생부 종합도 교과가 중요하다면 그럼 차이점이 뭐냐? 뭐 당연하죠. 학생부 교과는 정량평가 교과고 학생부 종합은 정성평가 교과이기 때문에 어떤 교과가 정성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교과와 그런 교과를 이수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이라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강남권의 일반고가 비강남권 일반고에 비해서 특별히 학종 관점에서는 유리할 게 없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왜냐하면 일반고의 경우는 과목별이 구별이 되지 않고 과목 이름이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학교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강남의 일반고 학생인지 강북의 일반고 학생인지 지방의 일반고 학생인지 구별할 방법이 묘연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특목고라든가 전국형 자사고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과목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학교인 줄 알 수 있죠. 특히 특목 같은 과학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날아다니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목의 이름 자체에서 아무리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구별될 수밖에 없는 요점이 있기 때문에 학종에 있어서 이런 특목, 전국형 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의 구별은 더욱더 뚜렷해지게 되었다. 이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셨고요. 자, 본론은
2022학년도 대입의 5대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예비고사 미시 설명할 때는 5대 포커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이거 5박 6일 동안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 학교별 저녁만 해도 2시간씩 할 수 있죠. 이게 작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달라진 점에서 어디가 또 허점이 될까. 정말 복잡한데요. 너무 많이 하면요. 오히려 정보가 우리 TMI라 그러잖아요. Too much information.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이게 잘 걸러지지 않고요. 처리가 안 돼서 이게 뭐 버퍼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오히려 딱 제일 중요한 5개만 딱 포커스를 잡아서 설명해 드리면 기억에 잘 남는 성향이 있어. 다른 내용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5개를 먼저 포커스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커스는 이거 5개 먼저 볼까요? 정시가 확대되었다. 선택 과목 시대가 돼서 유불리가 과연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추천 전형 시대가 열렸다. 네 번째, 약대 부활한 거 다 아시죠? 다섯 번째, 서울대가 2020학년도에 변화를 보이고 이것이 다른 학교에 파급되고 있는 거. 이렇게 5가지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소한 거로 본다면 그런 것도 있겠죠. 적성고사 폐지. 이건 중위권 이하의 얘기니까 상위권 학생은 관심 없겠지만 그래서 5개를 일반적인 보편성을 갖는 것으로 5개를 뽑아봤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정시 확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요구한 것은 정시를 30%를 넘을 것. 이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작년까지, 자꾸 작년이라고 그러네요. 내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데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 1년 선배까지 정시가 30%를 그럼 넘지 못하던 대학이 몇 개였냐? 몇 개 없었어요. 지금 상위권 10여 개 대학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5개였습니다. 어디냐? 서울대, 그다음에 고려대, 그다음에 중앙대, 그다음에 인하아주. 인하아주는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안 넘어왔네요. 인하아주 이렇게 해서 30% 넘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데 전부 30% 이제 넘었습니다. 왜? 교육부가 지정했으니까. 서울대 30% 넘었죠? 작년에 20%도 안 됐던 고려대가 37%로 껑충 뛰었습니다. 중앙대도 3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올해, 내년이 아니라 이미 올해 30% 넘었던 학교들은 어떻게 됐냐? 거의 40%를 넘거나 40%에 육박하고 있죠. 해서 정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2022학년도 정시 30%지만 사실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정시가 대부분 40%다. 평균 잡아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40 넘는 것과 40이 안 되는 거 합쳐보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40%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다. 여기서 추가될 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수시에서는 미등록 충원을 7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넘어오죠. 작년에는 5일이 아니고 6일 동안 실시했음에도 상당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넘어왔냐? 제가 여기 써봤는데요. 서울대가 작년에 수시 2월이 5.5포인트 추가됐어요. 그러면 5.5%포인트가 추가되면 내년에는 30%니까 사실상 정시는 36%다 이 얘기죠. 네. 연세대는 작년에 수시 2월 된 퍼센티지가 7%포인트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7%를 여기 더하게 되면 연세대는 내년에 정시가 몇 프로? 네, 50%를 넘었다. 서울대 36, 연대 50%. 자, 연대는 정시가 50%인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 잘 아시죠? 과거에 전 정부가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종을 많이 하는 학교한테 재정 지원을 했죠.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현 정부 들어와서 정상화란 말만 빼고 고교교육 기여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2년 동안 학종을 많이 하는 대학을 지원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정시를 많이 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럼 당연히 대학은 지원금을 많이 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작년에 학종 등과 관계된 파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종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건 뭐 할게요.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정 과목 제도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죠. 조정 과목 제도란 건 결국 뭔가 하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을 때 선택 과목이 출제될 때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교육과정평가원이 열심히 냈는데
어느 애는 기하가 어렵게 나오고 어느 하나는 미적이 쉽게 나왔어. 국어도 마찬가지겠죠. 화작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언매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정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 유불리가 발생하게 되면 원점수 그냥 더하게 되면 쉽게 나온 학생들의 과목이 너무 유리하게 되겠죠. 또 표준점수가 되면 또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표준점수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유불리 문제를 없애거나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정 과목 제도를 도입했다. 어떻게 하는 거였죠? 예, 선택 과목이 다른 학생들이 공통으로 봤던 공통 과목의 점수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점수,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공통 과목 점수를 비교하면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인지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잘하는 학생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예, 그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학생이 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본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들의 점수를 선택 과목에서 비교해 보면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온 건지 어떤 과목이 쉽게 나온 건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은 생각 입시팀에서 각 세 개의 과목, 기하, 그 다음에 미적, 그 다음에 확통을 전부 시뮬레이션해서 가상의 점수를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했을 경우에 유불리 문제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해소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해소가 된다면 이 조정 과목이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우리가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거를 공부하냐. 그래서 이제는 예비 고3과 관련해서는 이 조정 과목의 점수 배점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과목 시대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럼 어떤 식의 실천적 전략을 도입해야 되냐. 과목별 유불리가 어떤 게 발생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괜히 쫓아다니면서 듣고 다니면 바보야. 그게 아니고 학생과 학생의 대입 전략과 관련되어 유불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했죠? 수학 유불리, 수학과 관련해서 깊은 생각의 생각. 수시와 정시를 병행해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난이도와 관계없이 고3 때 배우는 과목을 수능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사실 이게 86인치 지금 전자칠판이에요. 제가 이거를 전자칠판에 줄을 그을 수가 있는데요. 한 손에는 종이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이 3개가 아니거든요. 문어가 되고 싶네요. 갑자기. 못 그으니까 알아서 그어보세요. 여러분들. 쫙 그어주시면 좋겠지만 잘 따라가고 있죠. 자, 수시 정시를 병행해야 되는 학생은 난이도 관계없이 고3 때 배우는 과목을 수능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그것도 더 유리할 것이다. 자, 수학과 관련해서 뭐 자연계 학생을 봅시다. 왜 문과 학생은 다 확통할 거니까. 그냥 뭐 따질 거 없죠. 확통할 거고요. 자연계 학생은 미적할까 기하할까 고민되잖아요. 내가 수시 정시를 병행한다면 뭐 한다?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하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미적을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학생부형 교과건 종합이건 추천이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3 때 1학기의 내신 점수가 정말 중요하잖아. 그러면 2학년 때 배우는 기하가 아니고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미적을 열심히 또 해야 될 거야. 물론 선행해서 1, 2학년 때 하긴 했지. 하지만 3학년 1학기 때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럼 열심히 한 거를 수능 때 보는 게 당연히 집중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학생부형 수시를 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미적을 내신에서도 열심히 하고 수능에서도 선택하고 이게 좋은 방향일 거라는 얘기죠. 논술형 수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논술형 수시는 학교별로 논술형 수시에서 수리 논술을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수시 요강이 나와봐야 돼요. 어떤 학교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수학,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에서 다 되겠대요. 죽여라 그 얘기죠. 과거 같으면 말이죠. 2년 전 선배라고 했어요. 2년 전 선배는 미적도 하고 기백도 하고 다 했어. 다 했기 때문에 논술 대비하는 게 물론 유형적으로 다르고 문제의 성격도 다르고 문제풀이도 써야 되기 때문에 따로 대비해야 되긴 하지만 새로 공부해야 되는 이론의 시작은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2년 선배하고 달리 내가 미적만 선택했다면 기아는 가물가물할 거고요. 확통도 가물가물하겠죠. 다른 거 선택한 사람도 마찬가지만 따라서 이제는 논술 선택이란 것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벌려놓기만 하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면 안 돼. 논술도 흐리멍텅, 수능도 흐리멍텅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집중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논술 선택은 진짜 고민해서 선택해야 되고요. 논술을 선택한 순간 이거는 내가 수능으로 가고 있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사실 논술로 무조건 붙어야 돼요. 논술을 그냥 주일 학교 가듯이 일요일 날 교회 가듯이 가끔 갔다 오는 식으로 소일거리로 해서는 논술로 절대 합격을 못할 것이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로 미적을 내겠다. 어떤 학교는 미적 기하 중심으로 내겠다. 또는 우리 학교는 기하는 출제하지 않겠다. 다양한 학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논술로 지원하려는 학교를 미리 정해야 돼. 세팅을 잘해서 논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겠죠. 어디에 집중해서 할 것인가. 영 다른 전형을 하는 데를 막 펼쳐놓으면 안 돼요. 다 떨어져요.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인 얘기는 하나 할 수 있어. 뭐? 어쨌건 미적이 빠지는 학교는 없을 것이다. 미적 빠지면 논술에서 뭘 출제해요. 따라서 미적은 논술에서 꼭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논술을 치르건 간에 논술형 수시와 정시를 같이 하는 학생 뭐? 미적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거꾸로 저는 2학년 때까지 수시 내신 버릴래요. 또 논술 저는요 수학을 제일 못해요. 이과인데 이런 게 이과 학생의 대부분이죠. 이과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는 건 그런 건 환상이죠. 이과 학생 중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죠. 하지만 이과 학생의 대부분은 그 잘하는 학생보다 당연히 못하죠. 이과 학생은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수학을 제일 못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왜? 국어, 영어는 문과하고 같이 하는 거고 수학은 이과만 하는 건데 수학을 제일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논술 자신 없어요. 그럼 논술도 포기했어. 그럼 뭐야? 정시 올인이지. 정시 올인은 보통 2학년 때 지금쯤 다 정하셔야 돼요. 예. 나중에 정하시면 안 돼. 왜? 이번 겨울방학 때 수시를 할지 안 할지 그걸 정해야 될 거 아니야. 정시 올인을 했다면 미적을 해도 상관없고 기하를 해도 상관없죠. 왜? 어쨌건 고3 1학기 때 내신은 신경 안 쓰면 되니까 학교 수업 제가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2학년 때 우리가 다 학원이건 어떤 식으로건 기하, 미적 공부 다 했어.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겨울방학부터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하를 해도 되고 미적을 해도 상관없다. 유불리 따지지 마. 어떻게? 내가 더 잘하는 거 하면 돼. 아무리 기하가 미적보다 공부량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기하를 못해. 공부량이 적다고 기하 선택하는 건 바보지. 그럼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돼. 내가 잘하는 게 하면 역시 조정 점수 잘 나오고 결과적으로 표준화한 표준 점수도 잘 나오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 써준다. 점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선생님 이과 얘기만 하시는데요. 문과는요. 얘기했잖아요. 문과는 확통하면 된다고요. 네. 선생님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와 매체 이건 문법이잖아요. 주로 외우는 암기 과목이고요. 화작은 이해 과목입니다. 이건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네. 엄매 잘 되는 학생이 있고요. 화작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둘 다 차이 없으면 그냥 많이 하는 화작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가 차이가 있다면 자기가 더 자신 있는 과목을 그냥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과목별 과목 유불리는 따지지 말라. 이게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많죠? 세 번째 얘기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추천 전형의 만개. 이건 내가 작년까지 말이죠. 예비고3들하고 할 때 추천 전형 하면요. 인서울의 추천 전형이 8개밖에 안 됐어요. 학교당 추천하는요. 그래서 하면 뭐 서울대 직윤전도 얘기할 때 관심 가지시다가 뭐 개총 뭐 밑에서 뭐 건국대 동국대 하면 에이 그러면 관심 안 갖는 그런 거였는데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만개. 봄에 벚꽃 피듯이 만개했다고요. 한번 보세요. 넘겨볼게요. 가히 추천 전형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 전형은 뭐냐? 학교장 추천이니까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장 추천서가 없으면 지원 못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20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폐지된다는데 그때 그 추천서는 교사 추천서입니다. 교사 추천서는 2022학년도에 완전 폐지예요. 어느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생길 거다 이런 얘기 하죠. 어떤 부작용 생겨요?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이 의치 진학이 쉬워질 것이다. 왜? 과거에는 학교에서 의대, 치대 추천서를 안 써줬어. 그럼 일단 자연대, 공대 갔다가 다시 반수하거나 재수해서 의대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교사 추천서가 없으니까 내가 자소서 써서 지원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 치대, 수시 지원이 많아질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봤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건 그런데 그 교사 추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전형이 되는 것이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못 보던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지 전형이 지원이 되는 이 추천 전형은 어떤 걸 보느냐? 전형 요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일별해 보세요. 여기 쫙. 특징이 뭡니까? 서류라는 말이 잘 안 보이죠. 네, 서류라는 말이 안 보여요. 서류라는 말이 보이는 데는 여기 어느 학교? 서울대주균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어디? 여기. 고려대 학교 추천.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네, 동국대 학교장 추천이지. 3개밖에 없네요. 3칸밖에 없고요. 학교로 볼 때는 4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도 있나요? 없네요. 여기까지. 작년에 올해까지죠. 자꾸 작년에 그러는데 이제 입시로 보면 작년이라고 합시다. 그냥 아예 2021로 합시다. 2021. 2021로 볼 때 대부분의 추천 전형은 학종적 성격이 많았고요. 분류상 학생부 교과로 되어 있더라도 학종적 성향인 서류가 대부분 들어져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과 60, 서류 40 이렇게 돼 있을 때 교과가 50이 넘기 때문에 분류상은 학생부 교과로 돼 있으나 서류 40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성평가 서류에서 뒤집을 수 있었던 여지가 많았어요. 근데 2022부터는 추천 전형이 생기면서 서류라는 말 자체가 거의 빠져버렸어. 다시 말하자면 뭐다? 학종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종적 요소인 서류가 들어간 것도 거의 없다. 이거.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내신 정량 점수가 좋으면 이거다. 따라서 학생부형 수시에 관한 한 강남 학생들의 유리함이 더 줄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왜? 정량평가에서 불리하니까. 추천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신을 잘 관리한 학생들이라면 역시 지원할 수 있을 테니까 또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강남이 아닌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그 점은 그런 학생들은 더 유리해진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쭉 보시면 대충 뭐 교과 면접 수능 또 하나의 특징 하나 볼까요? 서류가 줄었다. 세 번째 특징은 많아졌다는 게 첫 번째 특징. 서류가 없다는 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수능이라고 써 있는 게 늘었죠. 즉 수능 최저를 하는 그런 학교의 전형이 늘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왜? 학종에서 학생부 교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정량된 그 내신 점수를 믿을 수 없으므로 걔의 학업 능력을 보려면 수능 최저가 다른 학생부 교과처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게 2020년도 추천장의 3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 대학별로 하나씩 볼까요? 네, 쭉쭉 보는데요. 일단 몇 개만 한번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4개 학교가 전부 다 추천 전형 신설입니다. 내년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2021에는 다 신설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 보시면 뭐 됐고요. 뭐 연세대 큰 변화가 있죠. 연세대가 이게 작년에는 2021에는 이름이 면접형이었어요. 면접형이었는데 이름이 추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면접을 하다가 면접 안 하려고 바뀐 게 아니에요. 연세대가 이름을 최근에 좀 바보같이 많이 붙여. 면접형이었던 2021과 추천형이라고 이름 붙인 2022가 면접도 있고 추천도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면접도 있고 추천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2021과 2020과 변화가 없는데요. 2021의 이름이 면접형이고 2022는 이름이 추천형이야. 근데 면접도 있고 추천도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2021은 3%였어요.
왜 연세대가 3%로 했을까요? 작년에 만들면서. 고려대보다는 좀 적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려대가 4%니까 3%라고 해놓으니까 너무 지원자가 적어. 그래서 5%로 크게 늘렸습니다. 에휴, 뭐 고려대보다 좀 숫자 적은 게 뭐 중요해? 좋은 애들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5%로 늘렸어요. 이 점이 큰 차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좀 뭐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인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도 여기서 있는 한국 외대, 시립대 이게 전부 다 신설입니다. 자, 그런 종류의 특성들을 잘 보시고 서류라는 이름이 붙은 학교도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과 2022 차이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이 추천 방식 한번 보고 갈게요. 추천 전형에는 추천 방식이 학교장 추천이 하니까 학교장님이 교장님이 아무나 추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추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종직은 서울대 직원이 2명 추천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죠? 보통 문과 1명, 이과 1명 이렇게 하지만 이과 2명 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죠. 이제 문과 1등은 상당히 슬프겠죠. 그럼 학교의 이해관계상 그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5%, 4%, 10명. 여기서 일단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인원의 5%란 말과 고3의 10명이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인원이라는 것은 고3 인원을 통해서 고3 인원이 예를 들면 300명이야. 5%면 15명까지 추천하거나 누구를? 재학생, 졸업생 합쳐서 졸업생도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원의 쿼터를 인원을 갖고 본 거지 고3만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데 서강대는 그냥 고3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졸업생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원이라고 써 있는 거고 인원이 아니고 그냥 고3 이렇게 써 있는 건 다르다는 거. 요 점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냥 자료집을 보듯이 꼼꼼하게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버림과 올림은 아시겠죠? 5.3% 예를 들면 5% 했더니 학생이 뭐 14.3명이 돼. 그럼 0.3은 버린다 이거예요. 알겠죠? 요건 했더니 12.5야. 그러면 13 한다 이거죠. 올린다는 얘기죠. 이게 버림과 올림이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야 너까지 추천이야. 너까지 추천이 할 테니까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혹시 궁금하실까 봐 했습니다. 어쨌건 최상위권 학교들은 전부 다 인원이 제한돼 있죠. 근데 볼게요. 어느 학교부터? 네, 여기 보시면 쭉 볼 때 어디? 여기 건국대. 건국대는 학교장 명의 추천 공문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꼭 고3일 필요도 없고 인원 제한도 없어요. 따라서 내신만 자신이 있으면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대 과의 특성들, 과거의 합격생의 내신 점수를 잘 판별해 보면서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면서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2021년까지의 자료는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서류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정성평가가 빠져서 그 전에 입시 결과가 그대로 반영해서 보긴 어려워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점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했냐면 2021과 22의 차이점에 따라서 추천 전형의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21과 22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한번 좀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다 첫째 애인 경우도 있겠지만 둘째, 셋째 애인 경우에는 과거부터 공부해왔던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2022는 뭐 상전벽해요. 예.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추천 전형을 내가 이렇게 길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바뀐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뀐 걸 한번 제가 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책 페이지, 네, 23페이지입니다. 예, 자료집 정말 실합니다. 이 깊은 생각 입시팀이 정말 한 4, 5개월 동안 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모으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마지막에 제가 또 감수하고 마지막에 또 수정하고 그래서 이런 멋진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예, PPT도 굉장히 멋있네요. 자, 이쪽이 21학년도 올해고요. 여기 내년 22학년도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서울대 변화는 뭡니까? 인원이 준 거 말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주냐? 정시가 늘었으니까. 됐죠? 두 번째, 연세대는 종합전형이다가 아예 교과 전형으로 바뀌어버렸다. 자, 여기 서류 60이라는 거 있었죠? 서류가 50이 넘었으니까 분류상 종합이었는데 아예 서류가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교과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뜻이고요. 이름이 바뀐 건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형에서 추천형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추천 면접의 성격 변화는 없다. 인원은 또 그대로 523명입니다. 네. 고려대 볼게요. 고려대는 말이죠. 네, 서류 20은 그대로입니다. 서류 20,
서류 20은 기다렸는데 면접이 사라졌죠. 그래서 업무가 대학의 업무가 좀 간소화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앙대 볼게요. 중앙대는 150명 하다가 501명으로 굉장히 크게 늘었죠. 아시겠지만 중앙대는 상위권 학교 중에서 학생부 교과를 꾸준하게 계속했던 학교예요. 즉 학생부 교과가 따로 있고 더 많은 학교장 추천이 따로 있었어요. 두 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버리고 학생부 교과 추천으로 다 뭉뚱그려서 하나가 된 거죠. 교과 따로 추천 따로가 아니고 교과 추천, 추천 교과 통합된 하나의 전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교과고 그다음에 선발 방법, 전형 방법은 추천으로 되어 있는 추천 교과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변화는 X에서 동그라미니까 수능 최저가 생겼죠. 그런 변화들도 있습니다. 몇 개만 더 볼까요? 경희대 한번 볼게요.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다가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왜냐? 정성평가했던 서류 70을 보던 종합이 서류가 전혀 없는 교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전형이 바뀐 겁니다. 작년 통계 2021 통계는 완전 쓰레기예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참 전에 경희대가 학생부 교과를 했을 때 그거의 통계를 갖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을지도 몰라요. 예. 하나만 더 볼게요. 동국대, 국민대 볼까요? 동국대 어떻게 됐습니까? 동국대 어디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동국대. 건국대 볼게요. 건국대는 서류 70이던 게 역시 사라지면서 교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경희대하고 비슷하게 수능 최저가 없던 게 생겼다. 보이죠? 그다음에 국민대 경우 국민대 역시 서류 70이던 게 없어지면서 학생부 교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추천 전형의 변화는 아까 제가 정리했던 3개 엄청나게 늘었다. 그다음에 주로 학생부 교과형이 되었다. 따라서 수능 최저가 늘어났다. 이 점의 특징들을 잘 볼 수 있고 전형 방법의 차이도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0초만 수능 최저 잠깐 보고 갈까요? 30초만. 자, 30초만 종교계 추천 전형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종교계 추천 전형은 동국대, 가톨릭대, 명지대, 삼육대에 있어요. 동국대는 불교 계통, 가톨릭대는 천주교, 기독교입니다. 삼육대는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추천받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다 추천 자격이 있는지 보시고요. 명지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른바 신교 교회에는 다 해당됩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로 제일 관심 있는 데가 아마 동국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동국대는 조계종 추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또 하나 덧붙일 것은 불교 추천 인재라고 해서 불교학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과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과가 다 지원할 수 있다. 전 전형이 다 그래요. 그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그런 거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여기 뭐 녹음이 다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예,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네 번째는 약대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약대는 지금까지 어떻게 뽑았죠? 네, 보통 뭐 화학과나 생화학과나 생물학과 이런 데 일반 대학을 진학했다가 2학년을 지난 다음에 4년제 약대를 진학하게 되는 2+4 제도였죠. 그래서 피트라는 시험도 보고요. 뭐 그래서 대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런 참 아니 대입 학원 사교육만 줄이면 사교육이 줄어드나? 다 어른된 20세가 넘은 학생들이 다 학원 다니고 이런 게 좀 만개했었죠. 근데 올해부터 내년부터 2020학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약대로 돌아와서 6년제 약대가 된다.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고등학생이 졸업하면서 점수에 따라서 수능이나 수시 점수에 따라서 가는 학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숙명여대 목표대는 6년제로 전환하겠다는 거 발표했는데 인원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원은 내년 수시 요강 나올 때 그때 뭐 수시 정시 인원이 다 발표되겠죠. 그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6년제로 못 바뀐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대, 충남대, 강원대는 내년은 아직 못 바뀌어. 내년은 아직 2년 끝난 3학년 되는 대학생들을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0학년도 내후년부터는 다시 6년제로 바뀝니다. 따라서 6년제 전환 34개대 1582명 여기에서는 요 충남대, 강원대, 부산대 빼고 숙명여대 목표대까지 합쳐서 그 인원이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1582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연계 대학이 하나 생겼다는 얘기죠.
보통 종합대학이 3,000명 내외의 인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많기도 하고 적기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과가 보통 한 1,500명 내외라고 볼 때 자연계는 대학이 하나, 상위권에 하나 새로 생겼다. 자연계 학생들이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연계 학생들이 훨씬 유리해진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약대가 어떻게 모집되는가 제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쫙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각각 어떻게 되는지 정원, 외, 정시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 알 수 있도록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결과로 본다면 정원, 외를 합쳐서 수시는 958명. 정원, 외를 합쳐서 정시는 693명이고 요거는 정원, 내만 더한 겁니다. 그래서 정원, 외까지 다 더하면 1651명에서 정시는 693명이니까 정시가 41.9% 정도가 되니까 역시 약대도 다른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정시가 40%가 넘고 2월까지 된다면 2월이 많지는 않겠지만 40%를 약간 더 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얘기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서울대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울대 변화는 간단합니다. 가군에 있던 학교가 갑자기 나군으로 옮겼죠. 서울대 설명은 미대 입시 같은 경우 실기를 시험을 보는 게 가군에 있으니까 너무 촉박하더라. 그래서 나군으로 옮긴다. 그럼 다른 학교는 가군에 간 다른 학교들은 촉박 안 한가? 좀 이상한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괜히 옮기는 것 같아. 괜히. 뭐 서울대가 나군으로 옮기면 연고대가 할 수 없이 가군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나로 가니까 연고대가 가로 갔고요. 연고대가 가로 가니까 서강대는 나로 갈 수밖에 없죠.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아시다시피 가나가 다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성균관대는 변화가 없어 보이죠. 500 뽑던 걸 700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에 있던 과가 나로 가고 나에 있던 과가 가로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였는데요. 내년부터는 가입니다. 사회계열은 작년에 가였는데요. 내년부터는 나예요. 그러니까 과가 가나가 완전히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휙 뒤집힌 거죠. 한양대는 가나의 인원이 달랐기 때문에 확 뒤집힌 건 알겠죠. 나가 많았다가 가가 많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다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의 한마디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서울대는 앞으로 가가 아니고 나다라고 할 때 샥 갈라지는 이 모습을 굉장히 가끔 누리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상위권에서 주목할 것은 경희대인데요. 경희대가 아니고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는 항상 한 군에서만 모집하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고대가 가로 가니까 이화여대가 나로 옮기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가의 일부를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이화여대가 분리 선발하게 된 건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럼 남겨놓고 온 과는 뭐냐? 별거 아니에요. 조형예술학과입니다. 미대입니다. 미대. 그래서 서울대 미대하고 크로스 시켜서 서울대 미대, 이화여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것뿐이니까 일반적인 문과 이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대 포커스를 다 했는데 서울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서 5대 포커스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수능 성적에 기재된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이게 서울대의 가장 중요한 2022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 반영 비율은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 반영을 했고 영어는 이제 감점을 했고 탐구는 100분위 변환 점수를 줬죠. 100분위 변환 점수는 아시다시피 먼저 탐구의 점수를 그 사람의 100분위를 먼저 보죠. 그래서 과목에 관계없이 100분위 위치를 정하고 이 100분위를 각 대학이 발표한 점수표에 따라서 점수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국어, 수학 표준 점수와 더하는 방법을 썼죠. 서울대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 변환 점수를 썼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다는 것은 탐구도 표준 점수를 쓰겠다. 이거는 폭탄 선언입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서 최상위권 대학 상위권을 포함해서 탐구를 표준 점수 보는 대학은 일반 대학으로는 서울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폭탄선을 이고 이 여파가 아마 2023, 24에 다른 대학에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00분위 변환 점수는 어떤 과목과 상관없이 100분위가 같으면 동일한 점수로 환산되게 돼 있죠. 하지만 표준 점수로 하게 되면 과목별로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과 못 나오는 과목이 있죠. 실제로 어떤 과목을 선택한 간에 사회건 과학이건 많이 틀리는 학생은 사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대잖아요. 서울대는 거의 안 틀리는 학생들이 보는 학교잖아요. 특히 문과는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럼 하나도 안 틀리는 학생의 표점이 높으냐 작으냐 이건 큰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따라서 과거에는 100분위 변환 점수로 보니까 100분위가 유리한 학교가 어디냐 이것만 보면 됐어요. 근데 서울대를 가야 될 학생들은 특히 문과는 더욱더 그런데요. 학연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게 경향적으로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한지 만점의 표준 점수가 경향적으로 유리한지 이걸 알아두면 사탐 선택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볼게요. 그래서 경향적이라는 걸 이게 사탐이라고 같은 선생님들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항상 자기 과목에 유리했던 연도의 자료를 갖고 설명하는 그런 나쁜 패단이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덜어 있어. 예를 들면 생명과학 선생님은 생명과학이 제일 유리했던 연도 걸 갖고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팩트만을 중시하는 진실을 중시하는 깊은 생각 입시팀 5년 동안 자료를 다 갖고 왔습니다. 5년 동안 교양을 다 본다면 우리가 전체 교양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좀 더 최근을 보려면 3년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16학년도부터 쭉 본다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뭐냐? 만점자의 표준 점수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만점자의 100분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인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아직도 100분위 변환 점수예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수치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가로 바깥에 있는 왼쪽의 점수가 중요해요. 그러면 다 맞았다. 나 서울대 들어갈 문과 학생이야. 사탐 다 맞아. 대부분 다 맞을 겁니다. 아마. 실수하면 한 개 틀리죠. 다 맞았을 경우 어떤 게 표점이 가장 높았냐. 어떤 게 제일 높았죠? 경제. 표점은 왜 높죠? 그렇죠. 표점은 두 가지 이유에서 높은데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점이 내려가는 거죠.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도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표준 점수가 작으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표준 점수가 올라갑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사한 학생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서 표준 점수도 커지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경제가 왜 경향적으로 표준 점수가 제일 높은지 아시겠죠? 시험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몰려있을 가능성도 제일 높다. 이런 과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종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최상위권 전교 1등부터 최꼴찌까지 다 있잖아요. 네, 체육 특기자 학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표준 편차가 크죠. 자, 2016년 보세요. 제일 높았던 건 경제, 제일 낮았던 건 세계지리. 뭐 한국지리, 생윤 뭐 별 차이 없네요. 그 애는 사회문화도 꽤 높았네요. 2017년 역시 경제, 법정. 제일 작았던 곳은 한지와 생윤. 그 다음에 2018년도 제일 높았던 게 그 애는 세계사와 한지였네요. 제일 낮았던 거 생윤. 2019학년도 제일 높았던 거 다시 경제. 2020년도 또 경제. 제일 낮았던 것은 세지, 윤사, 생윤. 느낌 오십니까? 내가 뭐 쪽집게도 아니고 제가 뭐 점장이 저 이런 거 싫어해요. 예측할 수 없으면서 예측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그래놓고 예측한 게 맞았으면 내가 맞았대. 그건 로또 얘기죠. 그거.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팩트만 갖고 얘기하면 2022학년도 어떤 게 난이도가 높아질지 모르겠죠. 하지만 서울대를 응시하는 학생이라면 그냥 100분위가 유리한 과목을 무턱대고 선택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죠. 특히 낭패 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과목은 생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윤이 5년 중에서 3년 동안 표준 점수가 제일 낮았고요. 꼴찌를 하지 않았던 해라 하더라도 그리 높지도 또 않았습니다. 생윤이 굉장히 위험하다. 시험은 쉽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퍼져 있고
서울대 응시생은 조금 버릴 필요가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꼭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무는 한 번도 1등한 적도 없고 꼴찌한 적도 없네요. 애매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생윤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생윤 사문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을 하면 저 같으면 서울대 간 학생이면 사문이라고 하겠고, 선생님 저는요 전국 탑입니다. 탑을 왔다 갔다 하는 인문과생이요. 그러면 어차피 학생부형에서도 경영경제 넣을 거면 자신 있겠죠? 그러면 다 맞으면 그만이야. 네. 다 맞았을 때 100분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 다 맞으면 돼. 다만 이런 일만 없으면 되겠지. 딱 한 해 그랬기 때문에 2022년이 꼭 2018년까지 될 거다. 가능성은 제일 낮죠. 왜? 5년 동안 4년 1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네, 서울대 가는 학생들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갈 가능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길게 가십니까? 제가 아까 또 중상위권, 중위권 열심히 길게 했잖아.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걸 해야지. 그럼 서울대 학생 보고 제가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애초에 서울대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과 학생은 여기에서 서울대 애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생윤이 100분 이상에서는 더 유리할 것이다. 이해 갑니까?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다 너한테도 관계되는 거 얘기하지 내가. 자, 그런 식의 특성들이 있다. 저는 사탐 선생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팩트만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사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과탐 한번 볼까요? 과탐? 과탐은 서울대는 투를 하기 때문에 투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투 하나를 정할 때 물리투가 경향적으로 제일 좋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문과와 이과의 차이야.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물리투 하는 애들은 정시에 오지도 않는 애들이에요. 누구? 영재고 애들이에요. 이 다 맞은 애들은. 그러니까 물리투를 내가 다 맞는다는 걸 전제해서 얘가 1등이었네. 이런 바보야.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투 하나를 그냥 정해. 잘하는 투가 없어요. 그럼 지투지 뭐. 뻔한 거지 뭐. 그게 정하는 거야 그냥. 투는 정해놓고 그게 아닌 원을 보는 거지. 그게 아닌 원이었을 때 지투가 됐다. 그럼 물리원도 나쁘지가 않네? 굳이 지하고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네? 이때는 좋았지만 물리원일 수도 있고 지하고일 수도 있고 생명과학원도 1등을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보면 지하고원 1번, 물리원 1번, 생명과학이 2번, 화학이 1번. 삐까바까 하네요. 자, 그래서 큰 서울대 진학한 학생은 투를 정하고 아닌 원을 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결국 근데 서울대 아닌 학생들은 결국은 어떻게 100분위가 유리한 과목으로 가야 되겠죠. 서울대 아닌 학생들은 투를 안 하니까 나는 서울대하고는 난 전혀 인연이 없어. 원에서 반드시 지하권이 100분 이상 제일 유리한 거는 알고 계시죠? 왜? 이과 중하위권이 주로 다 지하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분 이상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는 관계없는 학생이면 지하권을 일단 하시고 나머지 원을 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변화 하나 또 더 봐야 돼요. 제가 놓칠 뻔했네요. 영어 영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2020일까지는요. 전부 0.5점 차이였어요. 0.5, 1, 2, 2.5, 3 이렇게 갔어요. 즉 급간 점수차가 전부 0.5였습니다. 따라서 4등급을 먹도록 1.5점밖에 안 깎여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는 영어 4등급 전 과목 다른 과목 만점이면 간다. 이런 말이 돌았던 거죠. 조금 그 말을 듣는 의대 교수들이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2등급은 깎는 게 그대로인데 3등급부터 많이 깎게 됐어요. 그래서 1.52니까 와, 작년에 비해서 1을 추가하고 1.5를 추가했으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돼서 절대 4등급이면 합격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영어는 2등급 이하를 먹으면 절대 안 되시겠습니다. 정시로는 그 점도 중요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지나갔지만 꼭 해야 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중요한 얘기는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네, 혼자 보실 때 이해하기 어려운 거 하나 보겠습니다. 37페이지 가볼게요. 37페이지 쭉 갑니다. 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의치한수약, 이제 의치한수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치수한약인지 의치한수약인지 의치한약수인지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처럼 의치한수약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의치한수 약을 제외한 문과, 이과 학교를 요 표, 첫 번째 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시에서 반영하는지 잘 보이죠? 서울대가 여기로 옮긴 거 보이시죠? 숙명여대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숙명여대가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는 학교, 이렇게 보는 학교, 이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거란 얘기죠. 근데 의치, 한수, 약은 다릅니다. 그게 두 번째부터 표가 돼 있고요. 왜냐하면 의대는 이 학교, 이 학교도 최상위권이잖아. 왜? 의대니까. 그래서 의대는 다 최상위권이니까 물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최상위권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의대 자체가 다 최상위권이니까 다양한 전형 방법들이 다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 어느 게 내가 점수 상황에서 더 유리한가 이걸 반드시 봐서 지원하셔야 돼요. 혼자 볼 때 이해 안 되는 게 요게 있을까 봐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펼쳤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네, 37페이지. 당국대는 의대치대가요. 탐구는 100분이고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라고 돼 있어. 그럼 이 두 학을 도대체 어떻게 더한다는 말이냐? 예. 요게 표준 점수를 그대로 보지 않고요. 표준 점수를 만점 대비해서 100분율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내가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가 130이야. 그럼 만점이 137이야. 그럼 137분의 130. 요런 100분위를 쓴다는 거지. 137분의 130이 실제 성적표에 나와 있는 100분위와 숫자가 같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성적표에 있는 100분위를 쓰지 않고 만점 대비 내 점수 그렇게 해서 100분위가 된다는 거죠. 137분의 130 하면 뭐 90몇 나오겠죠? 0.9몇이니까 그런 100분위를 만들어서 탐구 100분위와 더한다. 아주 독특한 정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대치대 다 했고요. 한의대, 수의대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학교별로 상위권 대학이지만 다 특성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넘어가냐. 네. 제가 워낙 열강을 하니까 이게 대면이요. 비대면이 대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예. 왜냐?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시기 때문에 훨씬 열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 기참을 했죠. 자, 예. 하나만 또 볼게요. 영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영어 45페이지. 잠깐 하고 갈게요. 45페이지 갑니다. 네. 영어는 뭐 절대평가해서 각 학교마다 뭐 감점이나 가산점이나 방법이 다른 거 다 아실 텐데요. 자, 제가 표를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희대부터 쭉 해서 맨 끝에 이화여대까지 나와 있는 이런 식의 실제 표입니다. 영어 어떻게 반영하느냐? 자, 그럼 경희대는 1등급은 200점을 가산하고요. 비율이죠. 가산이 아니고 비율로 들어갑니다. 영어는 1등급이 200으로 되고요. 2등급이 190이 돼서 8점 차이가 난다. 이 8점 차이가 실제로 몇 점 차이인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선생님, 8점 차이면 진짜 8점 차이가 나요? 환산 점수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했어요, 이번에. 이거 다 깊은 생각이 오래 다 새로 준비한 겁니다. 환골, 이게 뭐냐, 상점벽해 안에 입시제도에 맞춰서 입시 자료집도 상점벽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점벽해 했습니다. 어디 있냐면 페이지 47페이지. 경희대가 사회계열이냐,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또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겠죠, 환산 점수가. 경희대 사회계열로 한번 해봤습니다. 경희대 사회계열은 봐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국어가 25%, 수학이 35%, 탐구 20%, 영어 15%로 비율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 200점이 되는 게 아니라 국어는 그냥 200점인데 얘는 35%니까 25보다 30%는 커지죠. 280점 만점이 됩니다. 부풀려지는 거죠. 탐구는 20%가 되면서 약간 줄어들고요. 영어도 15%가 되면서 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풀리고 줄어드는 걸 환산해 보면 영어는 표준 점수가 10점 차이가 났다면 그냥 10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수학은 경희대 사회계열입니다. 10점 차이가 나면 부풀려지기 때문에 14점 차이로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영어의 8점 차이는 어떻게 된다? 120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4.8이 돼요. 그럼 결국 경희대에서 2등급을 먹게 되면 국어의 반 정도의 점수차가 생기는 것이다. 국어는 1점 까이면 1점씩 계속 까이는 건데 영어는 8점을 까이면 4.8점을 까이는 거다. 국어에 4.8점이 까인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크죠. 영어에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 선생님 100점하고요 89점 차이는 11점인데 그 11점 차이가 4.8점이 까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틀렸어. 왜 89점인 애가 100점하고 비교를 해? 91점하고 비교해봐 한번.
91점인 내 친구와 89점인 내가 사실은 2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몇 점 차이가 된다고요? 4.8점 차이가 안 되잖아. 92점이 내 친구하고 89점이 내가 몇 점 차이? 3점 차이인데 4.8점 차이가 안 되잖아.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영어는 무조건 1등급 먹어야 돼요. 서울대는 0.5점 차이에요. 환산해도 그냥 0.5점이에요. 2등급은. 3, 4만 안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럼 뭐 하나 볼까요? 연세대 자연계라 볼까요? 연세대는 말이죠. 연세대가 발표한 표에 따르면 영어가 5점이 된다. 깎인다고 돼 있어요. 뭐가? 2등급이 될 때. 해봤더니 진짜 5점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래서 실제 각 대학에 제출한 거에 경희대는 8점이 깎이고 연세대는 5점이 깎이는데 환산 점수로 보면 경희대 사회계열의 경우에는 4.8점. 연세대의 경우는 그냥 5점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영어에 2등급은 있을 수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차이점 41페이지 다 아시는 거고요. 42, 43도 다 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학종의 관계에서 변화된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논술에서 중요한 거 하나 체크하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종에서 이 학종은 뭔가 하면 제목이 비추천 학생부 종합입니다. 책 페이지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학생부 종합 중에서도 추천이 있었죠. 교과가 좀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추천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인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한 이 표. 우리 깊은 생각이 5년, 6년 전부터 계속 쓰던 표를 또 올해 다 바꿨죠. 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집을 보실 때 이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내년 2022학년도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연세대는 활동 수행 국제형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로 이동했어요. 지금 뭐가 생겼다는 거죠? 수능 최저가 생겼다. 또 볼게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중앙대는요.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가 전부 다 여기 있었어요. 즉 서류만 봤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다빈치는 여기로 넘어왔어. 뭐가 생겼다? 면접이 늘었다. 면접 대비해 주셔야 된다. 경희대는 네오르네상스라고 그러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어디 있었냐면 역시 세 번째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일로 넘어왔다. 뭐가 생겼다? 수능 최저가 생겼다. 아니 아까 추천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바뀌거나 교과 전형이니까 수능 최저가 늘었다. 내가 인정했는데 학종인 거 서류 100%인 애들이 이렇게 수능 최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늘어난 학종이 꽤 된다. 대표적인 게 연세대와 경희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소프트웨어 인재, 이게 신설입니다. 신설된 전형들도 있다. 이렇게 각 학교별로 특징되는 것을 몇 개 일별해 봤습니다. 사실 예비 고3이 처음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작년과 뭐가 바뀌었는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재수생이 중요하죠. 재수생이 작년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뭐가 바뀌었는가 알아야 되는데 예비 고3 입장에서는 올해는 그냥 이렇게다. 올해의 결과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강남권에서는 내신이 좀 어렵죠. 논술 전형 수시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 올인을 한다고 해도 사람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들듯이 논술형 수시는 다 원서를 쓰죠. 그래서 써놓고 안 가면 자동차 사고가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페이지 54페이지. 논술 전형. 교육부는 계속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논술 전형이 생긴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7, 8년이 지난 시점부터 논술 전형은 줄이겠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못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왜요? 논술을 폐지하려면 대학이 논술 폐지로 갖고 오는 재정적 손실을 충원해 줘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시험을 5만 명을 보여요. 논술이 5만 명 보면 원서가 6만 원이거든요. 30억이잖아요. 논술만 30억이에요. 그래서 수시 전체 원서 때가 70억, 80억 넘는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논술을 폐지하면 논술로 인한 시험 재정 수입 30억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고교교육 기여대학은 정시 확대에 지원한다니까요. 그거로 600억 정도의 예산 다 써요. 그러니까 논술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학교에 지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내년에는 논술 인원이 늘어난답니다. 야, 이런 일이 드디어 논술 인원이 늘어나고요. 학교도 새 학교가 늘어나서 올해보다 새 학교가 늘어난 36개 대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 일람을 54페이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원대, 가천대 이 세 개가 늘어난 게 신설입니다. 그래서 36개대가 됐습니다. 자, 외대는 신설은 아닌데 여기 있다가 일로 넘어왔어요. 외대는 서울 캠퍼스인 인문계만 보다가 이제는 용인에 있는 자연계 캠퍼스까지 같이 본답니다. 그래서 외대는 자연계도 이제 보게 되었다. 과기대와 시립대는 외대와 정반대예요. 과기대 시립대는 작년까지는 인문자연다 논술이 있었는데요. 2022학년부터는 인문 논술이 다 폐지됐어. 그래서 시립대도 인문 논술은 없어요. 과기대도 인문 논술은 없어요. 둘 다 자연계 논술만 있다. 특히 시립대 보는 학생들은 잘 보셔야겠어요. 시립대 인문계가 굉장히 센 학교죠. 뭐 과기대는 어차피 이과 중심의 학교니까 상관없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설명이 다 있었네요. 설명이 다 있으면 읽으면 되는데 제가 다 외워서 얘기했네요. 자 외우고 있습니다. 네 됐고요. 울산대는 위에까만 보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부산대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부산대는 학종을 줄이면서 학종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상당히 논술로 넘어왔는데요. 이 논술로 보는 학교는 지역 인재만 본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있네. 지역 인재라고 보니까 부산 경남 지역 아니신 분은 요거 부산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의에는 예전과 똑같이 경희대만. 다음에 수의대도 작년과 똑같이 건대, 경북대. 변화 없습니다. 치의의 세 개. 이 세 개는 변화 없습니다. 치의의, 한의의, 수의의 변화 없고요. 약대는 새로 생겼는데 6개 대학이 논술이 있군요. 별표 쳐놓으세요. 약대는 6개 대학 논술이 생겼다. 이 논술의 큰 변화고요. 자, 논술의 경우에는 교과가 들어가는 거 잘 아시죠? 정성평가 아니고 정량평가입니다. 안 보는 학교는 3개입니다. 연세대, 그 다음에 건국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에 있죠. 이 3개만 교과를 보지 않고 한 개가 더 있네요. 올해 신설된 항공대. 항공대의 경우에 역시 교과가 없다. 4개 대학 빼고는 대부분 대학이 교과를 본다. 32개 대학 교과 보고요. 교과를 어떻게 반영한다? 정량평가 반영하니까 정량평가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데요. 그거 가기 전에 있는 거 잠깐 보고 갈게요. 60페이지 보고 갈게요. 60페이지. 자, 60페이지 인문계가 수리논술대학을 따로 봐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뭐 건국대 인문사회, 경희대 사회,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 뭐 예를 들면 경희대 한의예과인데 인문계 논술을 보면 역시 수리논술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뭐 자연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자연계 논술인데요. 자연계 논술은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이 쭉 있죠. 과학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연세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연세대, 의예과. 나중에 수시 원서 나중에 9월 달에 내년에 쓰실 때 아예 원서에 그 과학 과목을 표기하게 돼 있어요. 뭘 보겠다. 연세대가 물화생지라고 해서 뭐라 다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를 볼 수 있는 과는 몇 개 없어요. 도시공학과, 지구환경 한 서너 개밖에 없어요. 천문 이런 거. 그러니까 지학은 몇 개 없고요. 대부분 물화생이다. 학과별로 물화생 중에서 물화 보는 학교, 화생 보는 학교, 물화생 보는 학교 학과별로 다 지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시 요강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연세대는 물화생 중에서 그냥 택이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화생 중에서 하나 자신 있는 걸 하면 되겠고요. 특히 성균관대는 원만 보죠. 그래서 물원, 화원, 생원 중에서만 선택하면 되겠다. 자, 여기 있는 학교들은요. 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 없고요. 그냥 과학 과목이 물화생지 통합으로 그냥 출제되거나 아니면 울산대 의대처럼 의학논술로 보거나 서울여대처럼 통합과학으로 보거나 건국대처럼 학과별로 물화생을 지정해놓은 이런 식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논술 응시생들은 꼭 알아야 할 얘기다. 자, 61페이지부터는요. 그 교과에 반영되는 과목이 몇 개냐, 진로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정량평가로 들어가는 교과는 실제로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자, 이것도 이번에 완전히 새로 만든 표인데요. 숭실대로 시작해서 동국대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 표의 의미는 뭐냐? 교과 정량 반영되는 학교에 있어 실질 반영률대로 나온 겁니다. 형식 반영률은 이 학교들이 발표한 게 형식 반영률이에요. 잘 보세요. 숭실대는 1과 2의 등급차가 점수차가 몇 점 차? 2점 차. 인하대는 8점 차. 만약에 숭실대와 인하대만 보면 얘는 2점 차고 얘는 8점 차니까 인하대가 2등급을 더 많이 깎는 것처럼 보이죠?
인하대식에서 인하대가 예를 들면 몇 과목을 보냐 그 몇 과목을 정해서 그 몇 과목의 등급이 전부 2등급인 학생하고 전부 1등급인 학생을 8점 차이를 둔다. 얘가 1등처럼 보이잖아요. 점수 차이가. 아니고 숭실대의 실질 반영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서 교과 정량평가 점수에다가 뭘 대야 돼요? 논술 점수를 더해야 되죠. 더할 때 더한 총점이 숭실대는 100점이고 인하대는 1000점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숭실대는 교과 40, 논술 60, 인하대는 교과 300, 논술 7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점 차이의 실질 반영률은 100점의 만점 대비 몇 프로? 2%. 1점 차는 몇 프로? 100점 만점에서 어떻게 실질 반영률 1, 2등급만 본다면 1%. 원래 실질 반영률은 9등급까지 다 해서 표시하는 게 원래 상례인데요. 8등급, 9등급 의미 없으니까 1, 2등급만 갖고 있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인하대는요. 1, 2등급의 실질 반영률은 8점 차인데 1000점에 대해서 8점이니까 0.8%입니다. 훨씬 숭실대보다 적다. 왜 실질 반영이 중요하냐? 얘가 100점이면 논술 점수 환산도 인하대보다 0,1가 적겠죠. 야, 여기는 말하는 점수가 인하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점수도 20점, 40점 이렇게 깎일게. 숭실대에서는 2.4점 이렇게 깎일 거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내신 점수가 갖는 극간 점수차도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을 꼭 알 필요가 있다. 숭실대 몇 프로라고요? 실질 반영률 1, 2등급 2%. 제일 밑에 학교 가볼게요. 동국대 1과 2등급 점수차가 0.3인데요. 총점은 1000점이야. 그러면 실질 반영률은 1, 2등급의 경우 0.03%. 에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페이지 64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이 논술의 교과 반영표는 뭘 의미하냐? 내신이 내가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이 표의 중간 위를 지원하면 내신 따기 어려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보다 더 유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특목 자사 학생이라면 표의 중간 아래로 갈수록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논술은 잘 봐야 되겠죠. 제가 2022학년도 원래 처음에 이 전자실 발음을 쓸 때는 한 1시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정말 많네요. 예. 사실 오늘 의치한수는 뺐습니다. 의치한수는 우리가 따로 할 겁니다. 또 한번. 뺐는데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얘기에 기초해서 이 동영상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서 다시 복습해 주시고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몇 명 모여서 함께 스터디 하시면서 제가 얘기 안 했던 것도 혼자 볼 때 미진한 게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옆에 어머님들한테 물어가시면서 한번 스터디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깊은 생각 입시 이 공부한 것으로부터 2022학년도 입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스터디가 시작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고생스럽습니다만 어떤 우리 애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전략들을 잘 고민하시고 훌륭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막 제가 목적어 얘기해서 목이 다 쉬었네요. 목이 다 쉬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깊은 생각 2022학년도 대입을 대비한 예비 고3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